고대 이집트의 역사는 4,000년이라는 거대한 시간을 품고 있다. 나일강이 조용히 흐르는 그 땅에서 인류는 최초의 문명 중 하나를 세웠고 파라오라 불리는 신의 대리인들이 나라를 다스렸다. 이집트의 시간은 느리고 장엄하게 흘렀다. 홍수와 풍요, 신전과 피라미드, 영혼과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까지 이집트 사람들의 삶은 자연과 신화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보는 유적들은 사실 거대한 이야기의 조각에 불과하다. 이집트 문명의 시작은 나일강의 리듬에서 출발했다. 강은 매년 범람했고 그 흙은 사람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자연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했고 자연 속에서 신의 뜻을 읽으려 했다. 초기 왕조가 세워지자 사람들은 파라오를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신의 아들이자 신의 의지를 전달하는 존재로 여겼다. 파라오의 명령은 곧 신의 목소리였고 그들의 생애는 거대한 신화처럼 기록되었다. 시간이 흐르며 고왕국 시대가 열리고 이집트는 그 유명한 피라미드들을 하늘로 올리기 시작했다. 기원전 2600년경 기자의 피라미드들이 세워질 당시 사람들은 파라오가 죽은 뒤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 돌을 옮기고 맞추었다. 그 돌 하나하나가 파라오의 영혼이 영원히 존재하길 바라는 사람들의 기도였다. 하지만 이집트 문명은 절대 한 번도 단순하거나 평온하지 않았다. 안으로는 권력 다툼이 있었고 밖으로는 침략의 위기가 반복되었다. 중왕국 시대가 열리자 이집트는 다시 통합되었고 강력한 행정제도를 바탕으로 문화를 꽃피웠다. 그러나 힉소스라 불리는 외래 민족이 북쪽에서 침입해 하부 이집트를 지배하면서 이집트인들은 처음으로 타국의 지배를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신왕국 시대의 부활을 불러왔다. 이집트는 힉소스를 몰아내고 다시 강력한 제국을 세웠으며 투트모세 3세와 람세스 2세 같은 위대한 파라오들이 등장했다. 이 시기 이집트는 남쪽의 누비아와 동쪽의 레반트까지 세력을 확장하며 고대 세계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부와 권력은 이전보다 훨씬 커졌고 신전과 기념비는 그들의 영광을 새기기 위해 점점 더 거대해졌다. 하지만 영광은 영원하지 않았다. 신들의 땅이라 불렸던 이집트도 시간이 흐르며 점점 지쳐갔다. 내부 분열, 외부 침략, 권력 다툼, 경제적 약화는 파라오의 권위를 흔들었다. 리비아인, 누비아인, 아시리아인, 바빌로니아인, 페르시아인들이 차례로 이집트를 지배했고 결국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정복 이후 이집트는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에 들어가며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변화했다. 마지막 파라오 클레오파트라가 자살한 뒤 이집트는 로마 제국의 일부가 되었다. 파라오의 시대는 이렇게 막을 내렸지만 이집트 문명의 영혼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오늘날 이집트의 신전, 벽화, 미라, 상형 문자, 그리고 나일강은 4,000년의 시간을 품은 채 조용히 말을 건넨다. 우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는 시간을 넘어 이야기하고 있다. 이 영상은 그 이야기의 시작이다. 고대 이집트의 장대한 여정, 파라오의 숨결, 신들의 세계, 그리고 인간이 남긴 영혼의 흔적을 차분한 목소리로 풀어드립니다. 눈을 감고 편안히 들어주세요. 고대 문명이 천천히 당신을 시간 너머의 세계로 이끌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의 진짜 주인은 파라오도 신들도 아닌 바로 나일강이었다. 이 강은 매년 일정한 리듬으로 범람했고 그 범람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축복을 의미했다. 강이 범람하면 검은 흙이 온 들판을 덮었고 그 흙은 이집트인들에게 풍요로운 수확을 약속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을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신의 선물, 생명의 근원으로 여겼다. 그들의 삶은 강이 호흡에 따라 움직였고 강의 리듬이 곧 시간의 기준이 되었다. 이런 자연 환경 속에서 이집트는
서서히 하나의 공동체에서 왕국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초기의 이집트는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라는 두 지역으로 나뉘어 있었고 서로 다른 풍습과 문화를 가진 부족들이 따로 흩어져 살았다. 그런데 기원전 3100년경 역사 속에서 전설처럼 등장하는 한 인물, 메네스 혹은 나르메르로 불리는 왕이 두 지역을 통합하며 최초의 이집트 왕조를 열었다. 이것이 바로 고대 이집트 왕국의 출발점이었다. 왕은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었고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존재로 여겨졌다. 이집트인들에게 파라오는 인간의 몸을 가진 신이었고 하늘에서 내려온 신성한 힘을 받는 존재였다. 그래서 왕이 죽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신의 세계로 올라가 영원히 나라를 지켜준다고 믿었다. 이러한 믿음은 피라미드라는 거대한 건축물로 이어졌고 이집트 문명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다. 고왕국 시대에 들어서며 이집트는 본격적으로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가 하늘을 향해 솟아오를 때 이집트인들은 그 안에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파라오의 영혼이 하늘로 오르는 길을 만든다고 생각했다. 돌 하나를 옮기고 쌓는 과정은 신을 향한 경배였고 영혼을 향한 인간의 염원이 담긴 노동이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함께 피라미드를 지었지만 그들은 강제된 노예가 아니라 파라오의 재위 기간 동안 국가 사업에 참여한 농부, 장인, 기술자들이었다. 나일강의 범람기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시간을 국가 건설에 기여하는 기회로 삼았다. 이처럼 이집트 문명은 자연과 인간, 신성과 노동이 조화를 이루며 성장했다. 시간이 흘러 중왕국 시대가 열리자 이집트는 피라미드 건설의 열광에서 벗어나 보다 실용적인 행정과 문화적 발전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나일강을 따라 새로운 도시들이 세워졌고 사람들의 생활은 점점 더 안정되었다. 이 시기에 이집트 문학이 꽃피었고 장인들은 신전과 석상에 아름다운 문양을 새기며 예술적 감각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외부 세계에서는 다른 민족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고 그중 힉소스라고 불리는 서아시아계 민족이 이집트 북부를 침공해 하이집트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 시련은 이집트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나라를 다시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었다. 힉소스를 몰아낸 뒤 등장한 신왕국 시대는 이집트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화려한 시기로 평가된다. 투트모세 3세, 하트셉수트 여왕, 아메노테프 3세, 그리고 람세스 2세와 같은 걸출한 파라오들은 이집트를 세계 강대국으로 끌어올렸다. 그들은 신전과 기념비를 세우며 신의 축복을 과시했고 외교와 전쟁을 통해 이집트의 영향력을 넓혀나갔다. 특히 람세스 2세는 카데시 전투에서 히타이트와 맞서 싸우며 영웅으로 기억되었고 그가 남긴 거대한 신전들은 오늘날까지 이집트의 위용을 보여주는 증거로 남아있다. 하지만 영광은 시간이 흐르며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다. 경제적 부담, 외세의 침략, 내부 권력의 약화는 이집트를 흔들었고 결국 여러 민족에게 번갈아 지배당하는 시대가 찾아왔다. 그러나 파라오의 시대가 끝났음에도 이집트 사람들의 정신, 그들이 남긴 문화와 신앙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일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그 강이 만든 문명은 시간을 넘어 오늘날까지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우리가 이집트를 이야기할 때 느끼는 신비로움은 바로 이 오랜 시간의 층위, 자연과 인간이 함께 만든 이야기가 품고 있는 깊은 울림에서 비롯되었다. 이제 우리는 그 긴 여정의 또 다른 장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파라오의 나라가 남긴 비밀과 신들의 세계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영혼을 꿈꾸었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깊이 살펴보게 될 것이다. 피라미드는 단순히 돌을 쌓아 만든 거대한 무덤이 아니라 고대 이집트인들이 신과 영혼, 그리고 영원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건축물이었다.
이들의 세계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파라오가 죽으면 그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거나 태양의 배를 타고 매일 새벽을 맞는 존재가 된다고 믿었다. 그래서 피라미드는 영혼이 하늘로 향하는 길, 즉 계단이자 문으로 여겨졌다. 고왕국 시대의 이집트인들은 파라오가 죽은 뒤에도 나라를 지키고 신의 뜻을 전달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피라미드 건설은 단순한 국가 사업을 넘어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다. 기원전 2600년경 이집트는 역사상 최초의 진정한 거대 구조물, 조세르 왕의 계단 피라미드를 세우기 시작했고 이것은 인류 건축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후 기자의 대피라미드가 하늘을 향해 우뚝 서게 되면서 이집트 문명은 절정에 도달했다. 대피라미드는 쿠프 왕의 명령으로 건설되었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교한 계획 아래 돌을 다듬고 옮기며 수십 년에 걸쳐 완성했다. 흔히 노예들이 강제로 지었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농한기에 동원된 농민, 숙련된 장인, 공공사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이었다. 그들은 파라오의 영원한 삶을 돕는다는 신성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으며 작업 현장은 정비된 숙소와 음식 공급 체계까지 갖춘 하나의 작은 사회였다.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를 그냥 쌓지 않았다. 그들은 별의 움직임, 태양의 위치, 나일강의 범람 주기를 계산했고 피라미드의 내면은 정교하게 동서남북을 향하도록 조정되었다. 이 정밀함은 오늘날 과학자들도 감탄할 정도이며 이것이 피라미드가 지금까지도 신비의 건축물로 남는 이유 중 하나다. 피라미드는 단지 바위 더미가 아니라 파라오의 영혼을 보호하는 벽, 그리고 신의 세계로 향하는 문이었다. 피라미드 안에는 복잡한 통로와 방이 있으며 도구를 막기 위해 미로처럼 설계되었다. 왕의 무덤에는 보물, 비단, 장식품, 향료, 그리고 파라오가 사후 세계에서 사용할 물건까지 함께 묻었다. 이집트인들은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계속 살아가며 저승에서도 이승과 비슷한 환경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함께 보낸 것이다. 심지어 음식, 배, 가구, 심지어 미니어처 형태의 일꾼까지 넣어두었다. 그것은 저승에서 파라오를 대신해 일할 존재였다. 이집트에서는 영혼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이해했다. 칸은 생명의 기운, 반은 자유롭게 이동하는 영혼, 아크는 신성한 빛을 의미했다. 파라오의 몸은 카가 머무는 집이었기 때문에 미라 제작 과정은 신성한 의식으로 여겨졌다. 미라를 만드는 과정은 길고 세심했다. 사람의 장기를 꺼내 카노푸스 항아리에 보관하고 몸을 소금에 절여 수분을 제거한 뒤 천으로 감싸는데 이는 영혼이 다시 그 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보존하는 절차였다. 그래서 미라는 사람의 몸을 지키는 그릇이자 영혼이 영원히 존재하기 위한 준비였다. 시간이 흐르며 피라미드 건설은 점점 줄어들었지만 이집트인들의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은 변하지 않았다. 신왕국 시대가 되면 왕들은 더 이상 거대한 피라미드를 건설하지 않고 대신 왕가의 계곡 깊은 곳에 무덤을 만들었다. 이는 외부의 도구를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내부 장식과 벽화는 더 화려해졌다. 무덤의 벽에는 사후 세계의 여행, 태양신 라와의 만남, 심판의 순간, 영혼이 별이 되는 과정이 세밀하게 그려졌다. 특히 투탕카멘 왕의 무덤은 현대에 와서 발견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황금 마스크와 수천 점의 유물은 이집트 예술과 장례 문화의 극치를 보여주었고 파라오의 위엄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피라미드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이집트 문명이 자신들의 영혼을 선언하는 방식이었다. 나일강의 범람처럼 삶과 죽음이 자연스럽게 순환한다고 믿은 이집트인들에게 피라미드는 그 순환의 중심이었다. 그 돌들은 단지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지금도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상상력과 경외심을 자극하고 있다. 오늘날 기자 고원에 서 있는 피라미드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꿈꾼 영혼이 아직도 그 자리에 남아있음을 느끼게 된다. 그들이 남긴 신비는 아직 풀리지 않았고 피라미드는 여전히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질문 중 하나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이 거대한 문명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신들과 파라오가 만든 세계가 어떻게 발전하며 한 시대를 장식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다. 고대 이집트 문명을 이해하려면 그들이 믿었던 신들의 세계를 먼저 들여다보아야 한다. 이집트인들에게 신은 단순한 초월 존재가 아니라 자연과 삶의 모든 순간에 스며 있는 현상이었고, 나일강의 범람, 태양의 움직임, 생명의 탄생과 죽음까지 모두 신들의 뜻과 리듬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그 중심에는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 세트, 아누비스와 같은 신들이 있었다. 이들은 단순한 신화의 등장인물이 아니라 고대 이집트인들의 정신과 종교, 그리고 일상생활을 지탱하는 구조 그 자체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오시리스 신화였다. 오시리스는 생명과 부활, 사후세계의 주인이었고 그의 이야기는 이집트인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삶과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되었다. 오시리스는 친동생 세트에게 배신을 당해 죽음을 맞게 되고 세트는 그의 시신을 잘라 이집트 곳곳에 흩어놓았다. 그러나 오시리스의 아내 이시스는 끝까지 남편을 포기하지 않고 시신 조각을 찾아다니며 다시 맞추어 부활시킨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고대 이집트인들이 죽음 뒤에도 영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게 된 근거였다. 그래서 미라 제작은 오시리스의 부활의식을 모방하는 신성한 행위였고, 장례의식은 마치 오시리스의 여정을 재현하는 것처럼 진행되었다. 이집트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죽음을 또 하나의 여행으로 여겼고, 그 여행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생전에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믿었다. 사후 세계에서 영혼은 마하트 여신이 상징하는 진리의 깃털과 자신의 마음을 저울에 올려 심판을 받게 되는데, 마음이 깃털보다 무겁다면 영혼은 아모트라는 괴물에게 먹혀 사라진다. 이 장면은 이집트 무덤 벽화에도 자주 등장하며 무게를 재는 심판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장면은 수천 년 동안 이집트인들이 마음속에 품은 윤리적 기준을 상징했고, 선하게 사는 것이 사후 세계로 가는 길이라고 믿게 한 중요한 신앙이 되었다. 파라오 역시 이 신의 질서를 유지하는 존재로 여겨졌고, 그의 역할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마하트의 균형을 지키는 신의 대리인이었다. 그래서 파라오의 죽음은 나라 전체의 의식으로 이어졌고, 파라오의 부활은 곧 국가의 부활로 해석되었다. 신전은 이러한 믿음의 중심이었다. 이집트의 신전은 단지 종교의식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신의 존재가 실제로 머문다고 믿는 성스러운 장소였다. 신전의 벽에는 신하와 왕의 업적이 새겨졌고, 신관들은 매일 신을 깨우고 씻기고 먹이는 의식을 치렀다. 이는 사람들이 신과 일상적으로 대화하고 있다는 믿음을 강화했다. 신전의 구조는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처럼 설계되었고, 어둡고 깊은 기둥숲을 지나 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마치 우주의 탄생을 거꾸로 되짚는 순례와도 같았다. 태양 신라는 매일 아침 태양의 배를 타고 하늘을 건너며 세상을 밝히고, 밤에는 저승의 강을 따라 항해하며 악의 세력과 싸운다고 믿었다. 이 믿음은 이집트인의 하루를 지배했고, 태양이 떠오르는 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라의 승리였다. 그래서 많은 파라오들은 자신의 이름에 라라는 글자를 넣으며 신성과 권위를 강조했다. 신세계의 질서는 인간 사회의 질서와 일치했고, 파라오가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은 신들이 우주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과 동일한 행위로 받아들여졌다. 이처럼 고대 이집트의 종교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결정하는 힘이었다. 사람들은 신화를 이야기로만 소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행동의 기준을 세웠다. 그래서 이집트의 벽화, 신전, 장래의식, 법, 예술 모두가 신과 연결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일상도 종교적 상징으로 가득했다. 고대 이집트인의 세계에서는 자연이 신이고 왕이 신의 형상이며 인간의 삶은 신화를 따라 흘러가는 길이었다. 그 세계가 수천 년 동안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강력한 통치 때문이 아니라 자연과 신성, 인간의 삶이 서로를 의지하며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이집트 문명이 가장 화려하게 빛나던 신왕국 시대, 그리고 그 시대를 이끌었던 위대한 파라오들의 삶과 전쟁, 그리고 그들이 남긴 유산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될 것이다. 신왕국 시대는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시기였다. 힉소스를 몰아낸 뒤 이집트는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듯 다시 한번 강력한 제국으로 부활했고 나일강은 이전보다 더 풍요로워 보였으며 신들의 축복이 온 나라에 내려앉은 듯 했다. 이 시기의 파라오들은 단지 통치자가 아니라 제국의 영광을 상징하는 존재였고 그들의 이름은 시간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강렬한 울림을 남기고 있다. 그중 하트셉스트 여왕은 이집트 역사에서 매우 독특한 인물이었다. 그녀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파라오의 자리에 올랐고 자신을 남성의 모습으로 표현한 조각들을 만들며 신성한 권위를 세웠다. 그녀의 통치는 전쟁보다 평화와 무역, 건축에 집중되었으며 푼투아의 교역은 이집트에 향료, 금, 동물, 귀한 나무 등을 가져왔다. 룩소르의 장대한 데이르 엘 바알이 신전은 그녀의 통치가 얼마나 정교하고 번영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남아있다. 그러나 그녀 이후 등장한 투트모세 3세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통치자였다. 그는 고대의 나폴레옹이라고 불릴 만큼 뛰어난 군사적 능력을 가졌고 수십 차례 원정을 통해 이집트의 영향력을 레반트와 누비아 전역에 확장시켰다. 그의 전쟁 기록은 카르나크 신전 벽에 세세하게 새겨졌으며 이집트가 얼마나 강력한 제국이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시간이 흐르며 아메노테프 3세의 시대가 오자 이집트는 평화와 부, 그리고 문화적 성숙의 정점을 찍게 된다. 그는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룩소르 신전과 수많은 거대한 조각물을 남겼고 그의 궁정은 예술가들로 넘쳐났으며 이집트 예술은 정교함의 절정을 향해 나아갔다. 그러나 그의 아들 아크나톤의 통치는 이집트 역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순간을 만들어냈다. 그는 태양신 아텐을 유일신처럼 숭배하며 기존의 종교 체계를 무너뜨리려 했고 수도까지 아마르나로 옮겨버렸다. 그의 파격적인 종교개혁은 백성들이 신에게 바치는 제의, 사제들의 권력, 심지어 예술 양식까지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아마르나 시대의 예술은 이전과 달리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데 이는 이집트 예술사에서 극히 이례적인 변화였다. 그러나 그의 개혁은 너무 급진적이었고 결국 그의 사후 모든 기록은 지워지다시피 했으며 나라 전체는 다시 전통적인 신들로 돌아갔다. 이 혼란 속에서 어린 파라오 투탕카멘이 즉위했다. 그는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력은 대신들이 쥐고 있었지만 그의 짧은 통치는 종교적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수천 년이 흐른 후 그의 무덤이 거의 완전한 상태로 발견되면서 투탕카멘의 이름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이집트 파라오가 되었고 그 황금 마스크는 고대 문명이 가진 신비와 영광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다. 그러나 신왕국 시대의 절정은 람세스 2세를 통해 완벽하게 표현되었다. 그는 60년 넘게 통치하며 수많은 전쟁과 건축을 통해 이집트의 이름을 드높였다. 카데시 전투에서 히타이트와 맞서 싸운 그의 전쟁 기록은 과장과 영웅적 묘사가 가득하지만
오늘날까지도 이집트 군사력의 상징처럼 남아있다. 아부신벨의 거대한 석상은 파라오가 신과 같은 존재임을 선언하는 듯했고, 태양이 일정한 날 왕의 조각상을 비추도록 설계된 구조는 이집트 건축 기술의 정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영광의 시대도 영원하지 않았다. 전쟁 비용 증가, 외부 침략, 내부 분열, 그리고 바다민족의 등장으로 이집트는 점차 약해지기 시작했다. 신왕국이 흔들리면서 파라오의 권위는 서서히 약해졌고, 이집트는 더 이상 과거처럼 압도적인 강국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신왕국 시대가 남긴 유산은 오늘날까지 이집트 문명의 정수를 보여주는 핵심이 되었고, 이 시기의 신전, 조각, 기록들은 고대 세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생생하게 전해준다. 이집트의 황금기는 마치 긴 꿈처럼 지나갔지만 그 꿈은 지금도 나일강의 바람 속에서 조용히 속삭이고 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이집트 문명이 어떻게 쇠퇴하고 왜 외세의 지배를 반복적으로 겪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긴 시간을 견디며 역사의 깊은 층으로 내려갔는지 탐험하게 될 것이다. 신왕국 시대의 찬란한 영광이 서서히 저물기 시작하면서 이집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나일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강의 풍요는 더 이상 제국의 힘을 회복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람세스 2세가 떠난 뒤 그의 후계자들은 그만큼 강력하지 않았고 왕권은 점점 약해져 갔다. 나라 곳곳에서는 귀족들이 힘을 키웠고 신전과 사제들은 오히려 파라오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이집트 사회는 겉으로는 안정처럼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고, 그 균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져 결국 거대한 문명의 뿌리를 흔들기 시작했다. 특히 바다민족의 등장과 함께 이집트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는다. 바다민족은 정체가 불분명한 여러 민족의 집합체로 지중해 동부 전역을 흔들며 도시와 왕국들을 몰락시켰다. 그들의 공격은 기존의 전쟁 방식과 달랐고, 이집트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이 새로운 적을 막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람세스 3세가 이들을 가까스로 격퇴하며 신왕국의 마지막 불꽃을 지켜냈지만 그 이후 이집트는 더 이상 원래의 힘을 회복하지 못했다. 경제는 쇠퇴했고 국고는 텅 비어갔으며 외부에서 들여오던 자원들도 줄어들어 국방력은 날로 약해졌다. 내부적으로는 파라오의 권위가 무너지고 지방 세력들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중앙정부의 통제력은 거의 사라졌다. 이집트는 거대한 몸을 가진 채 스스로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후 제3중간기가 찾아오면서 이집트는 여러 세력으로 갈라져 통일된 왕국이라기보다 서로 경쟁하는 지방 왕조들의 집합체로 변했다. 이 시기의 파라오들은 이름만 왕이었을 뿐 실질적인 영향력은 크지 않았고, 그들보다 신전의 사제들이 더 강한 권력을 갖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아문 신전을 중심으로 한 신관들은 광대한 토지와 재산을 소유하며 사실상 국가의 경제를 좌우했고, 파라오는 점점 종교적 상징에 가깝게 변해갔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집트는 외세의 개입을 피하기 어려웠다. 리비아인들이 서쪽에서 침입해 왕조를 세웠고, 이후 누비아인들도 남쪽에서 올라와 파라오의 자리에 올랐다. 이들은 이집트 문화를 존경하며 파라오의 전통을 이어가려 했지만 이집트 자체는 이미 내부적으로 너무 약해져 있었기에 오래 버티기 어려웠다. 결국 아시리아 제국이 침략해 이집트를 정복하고 그 뒤를 페르시아 제국이 이어 다시 이집트를 지배하게 된다. 이 시기 이집트인들은 반복되는 정복자들의 통치 속에서 점점 더 과거의 자부심을 잃어갔고 신정과 신앙만이 남아 그들의 정신을 붙잡고 있었다. 그러나 이집트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이집트의 정체성은 외세의 지배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고
신전의 기둥과 벽화, 미라와 장례의식은 계속 유지되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파라오의 시대를 그리워했고 신들의 질서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랐다. 하지만 역사의 흐름은 거꾸로 흐르지 않았다. 결국 기원전 332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를 해방자처럼 받아들였고 그는 자신을 파라오로 선포하며 전통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통치했다. 그의 후계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이집트 문화를 이어받으면서도 그리스 문화를 혼합한 독특한 헬레니즘 시대를 열었다. 이 시기에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같은 위대한 학문의 중심지가 생겨났고 과학, 수학, 문학, 천문학이 크게 발전했다. 하지만 겉보기의 번영과 달리 이 시대는 순수한 이집트적 전통과는 점점 멀어져 갔다. 그리고 마지막 파라오 클레오파트라가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하며 자살하자 이집트는 완전히 로마 제국의 일부가 되었다. 파라오의 시대는 이렇게 막을 내렸지만 이집트 문명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더 이상 나라를 지킬 힘은 잃었지만 그들의 문화와 신앙, 건축과 예술, 그리고 영혼을 꿈꾸던 정신은 여전히 살아남아 인류의 기억 속에서 계속 숨쉬고 있었다. 쇠퇴는 끝이 아니라 변형의 과정이었고 이집트 문명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러 제국과 시대를 지나며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몰락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어진 문명의 생명력이 어떻게 형태를 바꾸며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흐름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고대 이집트가 어떻게 기억되었고 왜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신비로 남아있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다. 고대 이집트 문명은 쇠퇴와 정복, 시대의 변화 속에서 서서히 모래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그 침묵은 영원하지 않았다. 수천 년이 흐르고 로마와 비잔틴, 아랍의 통치를 거치며 이집트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 속에 놓이게 되었고 사람들은 점점 자신의 조상들이 남긴 유산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상형 문자는 읽히지 않았고 신전은 모래와 바람에 묻혀 있었으며 거대한 피라미드는 더 이상 왕들의 무덤이라기보다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고 스핑크스는 사막 속에서 반쯤 파묻힌 채 침묵하고 있었다. 아무도 그들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그러나 1799년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 중 우연히 발견된 로제타 석판이 그 모든 침묵을 깨뜨렸다. 이 돌에는 세 가지 글자, 상형 문자, 데모틱 문자, 그리스어가 함께 새겨져 있었고 이를 통해 학자들은 잃어버린 언어를 해독할 실마리를 찾게 된다. 장 프랑수와 샹폴리옹이라는 젊은 언어학자는 집착에 가까운 열정으로 로제타석을 연구했고 마침내 1822년 그는 상형 문자를 해독하는 데 성공한다. 그 순간 수천 년 동안 닫혀있던 고대 이집트의 문이 열렸고 파라오의 목소리가 다시 세상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고대 기록, 왕의 이름, 장례 의식, 신화, 삼식, 신화, 법령 all of them 모두 다시 읽히게 되고 인류는 처음으로 이집트 문명이 스스로 남긴 말을 직접 이해하게 되었다. 상형 문자가 해독되면서 유럽과 전 세계 학자들은 이집트 탐험에 몰두하기 시작했고 나일강 주변의 신전과 무덤들이 차례로 발굴되었다. 룩소르, 카르나크, 아부신벨의 거대한 신전들은 더 이상 모래 속의 그림자가 아니었고 세상은 이집트 문명의 규모와 정교함에 다시 한번 경외심을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발견 중 가장 극적인 순간은 1922년 영국의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가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견했을 때였다. 수천 년 동안 손대지 않은 채 남아있던 완전한 왕의 무덤은
그야말로 시간 캡슐과 같았다. 카터가 봉인을 열고 횃불을 비추었을 때 황금빛이 가득한 방이 드러났고 그 안에는 금으로 만든 침대, 상자, 의자, 무기, 장신구, 수레, 마스크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의 뒤에 서 있던 후원자 로드 카나본이 무엇이 보이나? 라고 묻자 카터는 떨리는 목소리로 Wonderful things, 놀라운 것들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발굴 장면 중 하나가 되었고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는 고대 이집트 문명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투탕카멘 무덤의 발견은 전 세계를 흥분시켰고 고고학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폭발적으로 키워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발견은 파라오의 저주라는 전설까지 낳았다. 무덤 발견에 참여한 사람들 중 몇 명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거나 사고를 당하면서 사람들은 무덤을 건드린 대가라고 생각했다. 물론 과학적으로는 우연이거나 환경적 요인으로 설명되지만 이 이야기는 고대 이집트의 신비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다. 그만큼 이집트 문명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경외, 호기심과 상상의 세계를 동시에 열어주는 특별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현대의 발굴과 연구는 이집트 문명을 단순한 신비로 남기지 않고 실제 삶과 신앙, 정치, 예술, 사회 구조를 세밀하게 밝혀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과학 기술이 발전하며 DNA 분석, 3D 스캔, 위성 이미지 등이 사용되었고 피라미드 내부의 빈 공간이나 미라의 상태까지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파라오가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 어떤 병을 겪었는지까지 알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람세스 3세의 죽음은 폭력에 의한 암살이었음이 밝혀졌고 투탕카멘은 유전적 질환과 사고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기술이 진실을 밝혀낼수록 오히려 이집트 문명의 신비는 더 깊어지는 듯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들의 세계관과 신에 대한 믿음, 영혼을 향한 집착,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유지된 문화의 힘은 여전히 현대인의 상식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대 이집트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영원히 연구되고 탐험될 끝없는 현장과 같은 존재다. 사막의 모래 아래에는 아직도 수많은 유적이 잠들어 있고 누군가는 언젠가 그 문을 다시 열게 될 것이다. 이집트 문명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으며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이제야 조금씩 듣기 시작했을 뿐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고대 이집트가 남긴 거대한 유산과 그 유산이 현대 문화와 종교, 예술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며 파라오의 나라가 왜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 깊이 탐구해 보게 될 것이다. 고대 이집트 문명은 사라진 듯 보이지만 사실 한 번도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었다.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신전과 미라, 그리고 상형 문자와 신들의 이야기는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해왔다. 이집트가 남긴 유산은 단지 유적이나 유물에 머무르지 않았고 예술, 건축, 학문, 종교, 사상, 심지어 현대 문화와 대중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깊게 스며들어 있다. 나일강의 범람을 기록하며 발전한 이집트 달력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365일 달력의 기원이 되었고 의학과 해부학의 발전은 미라 제작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고대 이집트 의사들은 인체 구조를 세밀히 이해하고 있었고 외상치료, 치과시술, 약초 사용 등 당시로서는 놀라울 정도의 의학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의학 문헌은 현대 연구자들에게 많은 통찰을 제공하며 고대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의학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또한 이집트의 건축 기술은 피라미드와 신전에 모두 반영되어 있으며 이들의 정교한 비례 감각과 천문학적 정렬은 오늘날에도 과학자들과 건축가들을 매혹한다. 현대 건축물에서도 이집트 신전의 기둥 양식이나
벽면 장식 모티브가 재해석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오벨리스크는 전 세계 주요 도시의 광장과 기념물로 자리 잡았다. 고대 이집트의 종교와 신화는 더 깊은 차원에서 인류 문화에 영향을 미쳤다. 오시리스와 이시스, 호루스의 이야기는 삶과 죽음, 부활과 정의의 상징으로 해석되었고 그 구조는 이후 여러 문명과 종교의 이야기 속에서도 반복되었다. 어떤 학자들은 이집트 신화가 초기 그리스 신화와 오리엔트 종교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며 일부 모티브는 훗날 서양 종교와 영적 전통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고 해석한다. 이집트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마하트맛, 우주의 질서, 진실, 정의의 개념은 파라오의 통치 원리이자 사람들의 삶을 규정하는 윤리적 기준이었다. 이 개념은 단지 고대의 가치가 아니라 인류가 시대를 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틀이 되었다. 미술과 디자인에서도 이집트의 영향은 매우 크다. 파피루스 문서에 그려진 세밀한 그림들과 벽면을 가득 채운 벽화는 오늘날 일러스트레이션, 그래픽 디자인, 패션, 영화 미술에까지 영감을 주고 있다. 20세기 초 아르데코 양식의 건축과 디자인은 이집트 스타일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유명하며 투탕카멘 무덤의 발견 이후 전 세계는 이집트 열풍에 휩싸였다. 금색과 청색의 조합, 기하학적 패턴, 상형 문자 모티브는 다양한 제품과 예술 작품 속에 재탄생했다. 고대 이집트의 영혼에 대한 믿음은 현대 대중문화에서도 끊임없이 되살아난다. 수많은 영화와 소설, 다큐멘터리에는 피라미드의 비밀, 미라의 저주, 잃어버린 왕국, 파라오의 숨겨진 방 같은 주제가 등장하며 사람들은 여전히 고대 이집트의 신비에 매혹된다. 어떤 이들은 이집트 문명이 외계인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하고 피라미드를 에너지의 원천으로 보는 신비주의적 사고도 존재한다. 물론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주장은 아니지만 이러한 상상력 자체가 이집트 문명이 가진 문화적 힘을 반증한다. 교육 분야에서도 이집트 문명은 인류사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다뤄지며 많은 어린이들이 처음으로 배우는 고대 문명 중 하나로 남아있다. 이집트의 상형 문자는 언어학과 기호학 연구에 큰 영감을 주었고 미라와 무덤 연구는 인류학과 고고학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4, 5세기에 대한 이집트의 관점은 인간이 죽음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리고 나일강의 농업 체계는 오늘날 환경과 수리공학 연구에서도 여전히 참고되고 있다. 하지만 이집트의 유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이긴 문명이라는 사실이다. 수천 년 동안 왕조가 바뀌고 제국들이 무너졌지만 이집트의 건축물과 기록, 신앙과 문화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이 남긴 스톤 카르빙, 사원, 무덤, 피라미드, 파피루스 문헌, 그리고 미라는 지금도 살아있는 듯한 생생함으로 남아있다. 고대 이집트 문명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새로운 발견과 해석을 기다리는 미완의 역사와도 같다. 사막 한가운데 아직 발굴되지 않은 무덤들이 잠들어 있고 신전 기둥 사이에는 수천 년 전 장인의 숨결이 남아 있으며 상형 문자의 조각난 흔적 속에는 파라오의 메시지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이집트는 인간이 시간과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 보여주는 거울이고 우리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끝없는 이야기의 원천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고대 이집트를 어떻게 보존하고 연구하는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 문명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다시 빛을 발하게 될지를 더 깊이 살펴보게 될 것이다. 고대 이집트 문명의 유산은 거대한 돌로 지어진 피라미드와 신전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모래 속에서 잠들어 있던 시간의 조각들이기도 했다. 이집트는 그 자체로 거대한 박물관이며 사막은
그 박물관의 문을 잠시 덮어놓은 커다란 커튼과도 같았다. 발굴은 단순히 땅을 파는 일이 아니라 시간의 층을 하나씩 걷어내며 과거와 현재가 다시 만나는 과정이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이집트를 찾았고 각자의 열망과 호기심을 품고 사막을 걸었다. 그들은 때때로 위험한 지형을 지나고 끝없는 태양 아래에서 땀을 흘리며 잊혀진 문명의 조각을 찾아 나섰다. 어떤 발굴은 소박한 독이나 파편에 그쳤지만 어떤 발굴은 인류의 역사를 뒤흔드는 놀라운 발견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예는 왕가의 계곡에서 이루어진 왕들의 무덤 발굴이었다. 이곳은 신왕국 시대의 파라오들이 묻힌 장소로 계곡의 깊은 골짜기 속에 여러 무덤이 숨겨져 있었다. 각 무덤에는 파라오의 생애, 신들의 세계, 사후의 여정이 벽화에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고 그 안에는 미라와 보물이 함께 봉인되어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도굴꾼들이 이곳을 약탈해 많은 무덤이 비어 있었지만 여전히 발굴되지 않은 곳은 남아 있었고 그곳이 바로 투탕카멘의 무덤이었다. 하워드 카터의 발견 이후 전 세계는 이집트학에 열광했고 수많은 탐험가와 연구자들이 나 일강을 따라 이동하며 새로운 발견을 찾아 나섰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발굴 방식은 보물을 찾는 탐험에서 역사를 복원하는 학문으로 바뀌었다. 현대의 고고학자들은 더 이상 금이나 장신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고대 사람들의 삶과 생각, 문화와 신앙을 이해하기 위해 유적을 조사한다. 작은 파편 하나, 돌에 새겨진 이름 하나, 미완의 조각 하나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집트에는 각국의 고고학팀이 매년 수십 곳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들은 위성 촬영, 지하 레이더, 3D 스캔 등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며 과거의 발굴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문명의 흔적을 추적하고 있다. 사카라 지역에서는 최근까지도 미라와 관들이 연이어 발견되고 있으며 기자의 피라미드 내부에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처럼 이집트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야기이며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문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 하지만 발굴은 언제나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사막의 기후는 혹독하고 유적 보존은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도시 확장과 관광 개발로 인해 많은 유적이 위험에 처해 있다. 그래서 이집트를 지키는 사람들은 단순한 고고학자가 아니라 시간의 수호자와도 같은 존재다. 그들은 유적을 보존하기 위해 세심하게 손상을 막고 사막의 모래를 치우며 벽화의 색이 사라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사원 한쪽 벽을 지키기 위해 수년에 걸쳐 연구와 복원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지금도 고대 이집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 스스로도 과거를 복원하는 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파라오의 나라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오늘날 이집트 정체성의 뿌리라고 생각한다. 학교에서는 고대 이집트를 중요한 역사로 가르치고 국가 차원에서 유적 보존에 힘을 쏟고 있으며 많은 젊은 이집트인들이 고고학과 역사학을 공부해 유적지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은 오래전 조상들이 남긴 유산을 다시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모래를 걷어내고 기록을 정리하며 새로운 세대에게 이 문명의 의미를 전하려고 노력한다. 고대 이집트 문명은 시간이 지나며 형태는 바뀌었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세월 속에서 더 깊어지고 더 강한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피라미드의 거대한 실루엣, 신전의 기둥, 파피루스 문서, 상형 문자, 그리고 미라는 고대 세계가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와도 같다. 우리는 여기에 있었다. 우리는 시간을 넘어 존재한다. 발굴이 진행될수록 이집트는 더 많은 비밀을 드러내겠지만 동시에 더 많은 신비를 남길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문명이 가진 힘이며 우리가 계속해서 이집트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이유다. 다음 이야기. 마지막 10부에서는 고대 이집트 문명이 인류에게 남긴 궁극적인 의미와 왜 수천 년이 지나도 파라오의 나라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그 본질을 깊이 있게 풀어내게 될 것이다. 4,000년에 걸친 고대 이집트의 이야기는 단지 피라미드와 신전, 파라오의 이름과 전쟁 기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추구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여정이었다. 나일강이 천천히 흐르듯 이 문명의 시간도 매우 길고도 부드럽게 흘러갔다. 인간이 자연을 존중하며 살아가던 시대에서 시작하여 파라오의 신성함을 중심으로 나라가 성장하고 신들과 함께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려 했던 시대를 지나 제국이 가장 찬란한 황금기를 맞이하고 다시 쇠퇴와 침략, 변화의 과정을 겪으며 결국 새로운 역사 속으로 흡수되기까지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생명체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노쇠하고 다시 형태를 바꾸어 살아남는 과정과도 같았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무덤을 영혼의 집이라 부르며 사후 세계를 마치 또 하나의 현실처럼 준비했다. 그들이 남긴 미라와 무덤 벽화, 장례의식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삶을 전부 이해하려는 철학적 태도에 가까웠다. 인간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영혼은 계속 이어진다고 믿는 사상은 이집트 문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었다. 그래서 파라오들은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이름이 영원히 남도록 건축물을 세우고 기록을 남겼으며 백성들은 신과 자연의 질서 속에서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자 했다. 이집트 문명은 그 자체로 기억의 문명이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 엄청난 노력과 기술을 사용했고 실제로 그들의 기록은 수천 년 뒤에도 해독되어 사람들에게 다시 말을 걸고 있다. 이집트가 인류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영원한 흔적을 남기려는 인간의 의지였는지도 모른다. 피라미드가 단순한 왕의 무덤이 아니라 인간의 상상력과 노동, 신념이 결합된 거대한 상징으로 서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고대 이집트는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문명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나일강의 범람에 맞춰 농사를 짓고 기후와 환경에 따라 제도를 만들며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기보다 자연의 리듬에 자신을 맞추던 삶의 방식은 현대인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인간이 만든 문명은 언제든 약해질 수 있지만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문명은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집트는 조용히 알려준다. 고대 이집트의 쇠퇴는 필연적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쇠퇴조차 문명의 일부였다. 그리스와 로마, 아랍과 오스만 제국을 거쳐 현대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이 오래된 문명은 형태만 바뀌었을 뿐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다. 오늘날에도 이집트 유적지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모래바람을 맞으며 서 있고 수천 년 전 장인이 새긴 벽화 앞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그들은 단지 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새겨진 기적을 보고 있는 것이다. 고대 이집트 문명은 학문적으로도 끝없는 영감을 주고 있다. 고고학, 인류학, 종교학, 건축학, 언어학, 예술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분야가 이집트에서 시작되고 이집트로 돌아가며 여전히 새로운 해석과 발견이 이어지고 있다. 사막 아래는 아직 발굴되지 않은 무덤과 도시가 남아있고 상형 문자 하나하나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의미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이집트는 연구가 끝난 문명이 아니라 앞으로도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탐구될 미완의 역사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대 이집트의 이야기가 현대인의 삶에도 깊은 울림을 준다는 사실이다. 그들의 문명은 권력과 영광의 기록일 뿐 아니라 시간의 의미, 인간의 한계,
죽음과 영혼에 대한 질문, 자연과 신성에 대한 존중을 담은 철학적 유산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집트를 떠올릴 때 단지 과거의 유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존재와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함께 떠올리게 된다. 파라오의 나라, 고대 이집트는 수천 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살아있으며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조용히 말을 건넨다. 시간은 흐르지만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남긴 흔적도 누군가에게 영혼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고대 이집트 4,000년의 이야기는 끝나는 듯 보이지만 사실 끝나지 않는다. 모래 아래에는 여전히 새로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집트가 남긴 신비와 경이로움이 계속해서 살아있기 때문이다. 이 긴 여정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 진정한 영혼은 무덤 속이 아니라 기억 속에 살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는 바로 그 기억의 문명이다.